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화연 전 경기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싸고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술을 계속 뒤바꾸면서 급반전을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 법정에서 부부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 먼저 보시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정리되신 없어요. 없으세요? 나누실 거예요? 네, 어제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에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화영 지사 부부는 이제 운동권에서 만난 예. 그 동지 같은 사이인데 예.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부인께서 알아서 잘 견뎌라 이런 식이지 가서 정말 진짜 지극정성으로 그 뒷바라지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뭐 어떤 의원이 가서 설득했다 그러는데 뭐 의원이 가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인 저는 제가 알기는 접견은 자주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소란을 피워서 재판이 파행이 돼서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네. 지난주부터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왔다 갔다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화요일에 재판이 또 한 번 있었죠. 이날은 이제 부인까지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부인이 남편 향해서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법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중요 진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촉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아닌데. 보니까 근데 뭐 모든 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장 지금 법적으로 지금 피의자로 구속된 분들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변호인을 해촉하거나 선임하는 권리가 가장 먼저 부여돼요. 가족도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서 불리한 진술을 밖으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촉 조치를 해서 재판장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부인을 했어요. 그 변호사 해촉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희대의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어떻게 뭐 구속이 되거나 지금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안에서 고초받고 있으면 그 가족은 어떻게든 남편이라든가 그 가족의 편이 돼주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인지상정인 거고 그것이 가족의 힘이기도 한데 의외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지금 진술했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증거는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쌍방울 돈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진술 다 확보했고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북한 측에 돈을 줬다는 영수증 받은 것도 검찰에 제출했고 그리고 그걸 관여했던 분도 이번 5월 달에 유죄 판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접 증언도 확보됐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걸 이재명 지사가 인지했고 보고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동안 지난해 9월에 구속된 이 부지사가 아니라고 하다가 최근에 맞다고 이제 얘기했던 이 사안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방아쇠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논란이 앞으로도 다음 재판에서는 그 새로운 변호인들 아니라 기존의 변호인도 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감히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화영 측을 만났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이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됐다라고 이 장해찬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박찬대 최고는
정말 이화영 전 지사를 면회를 가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화영 전 지사를 면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럼 장해찬 최고위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네요? 뭐 밝혀져야 되겠죠. 예. 부인도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는데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 뭐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몇 차례 봤지만 청년 최고위원 먼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본을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해찬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저는 대신 박찬대 최고는 저랑 대선도 같이 치렀고 가깝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재선 지역구 의원에다가 공인회계사, CPA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다 근본이 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정치인을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한 겁니까? 코딱지나 파준다 이런 그런 표현이요? 제가 워낙 뭐 아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얘기가 대응을 하려다가 주변에서 대응하면은 똑같은 사람 된다. 장해찬 같은 똑같은 사람 된다서 참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이재명 대표 지시받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슨 코딱지 파고 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뭐 사진 보니까 뭐 코에 뭐 묻어 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폄하하고 모욕하는 거는 정치를 더 저질화시키고 국민의힘에 딱 지금 집권 여당의 전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혐오, 정쟁화 해가지고 정치 저질화 만들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본질이 다 숨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세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대변인 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한 건 아니죠. 장해찬, 박찬대 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은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 이화영은 왜 어떻게 진술을 바꿨습니까? 적어도 김성태한테 사업하면서 우리 지사, 이재명 지사 방북권도 신경 써달라고 21년 9월 달에 필리핀에서 북한 측과 김성태에 있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는 문제는 300만 달러를 먼저 받는 걸. 자, 이야기했냐면 지금 언론 보도 일부 보면 보십시오. 이미 사전에 보고했다. 자, 돈이 들어간다고 북한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사님 북한으로 올려보내려니까. 예. 보고 한번 했다는 거고. 두 번째, 300만 달러 보냈기 때문에 답이 올 겁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까지 지금 일부 보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따져봐야 돼. 그러면 왜 이화영의 진술은 전혀 모른다 해서 바뀌었느냐.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해야 돼. 진짜 안부수, 두 번째는 국정원이에요. 안부수 씨가 5월 달에 되면서 징역 3년 6개월 받았어요. 수원지법에서, 옆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안부수의 원리에 따르면 본인 이화영도 굉장히 중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국정원에서 문서가 다 나왔어. 왜 국정원 왜 끼었느냐? 안부수가 북한에 돈 보낼 때 국정원에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보고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담당 직원이 비공개 법정신문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이화영 씨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비공개 증언이 있은 후에 김성태가 계속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일관되게 돈 보냈다라고 800만 달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신랑이 남편이 태도를 바꿔서 진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말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이화영 진술은 제가 보기에는 8월 8일 나와서 발언하든지 아니면 이미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대로라면 이화영 진술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니 원래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이제 검찰 진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술에는요. 저도 아까 뭐 장해찬 얘기하다가 괜히 본질을 얘기 안 했는데 보면은 진술의 내용을 보면은 이겁니다. 이른바 7월 18일 날 나온 거 보면은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당시 이 지사의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런 대목이 보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발로 무슨 보도가 나오면 지금처럼 우리 차앵커처럼 보도에 따르면 무슨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확인이 안 된 이른바 검찰발 언론 프레임이다. 그래서 옥중 편지를 보면 2019년 7월에 네. 당시 국제대회에서 북측 관계자하고 김성태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많이 하니까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를 한 것뿐이다. 이건 일관된 진술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다가 이게 살이 붙고 이상이 붙어서 방북 보고를 했고
무슨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대가를 줍니까?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2019년도에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처럼 300만 달러가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갔다면은 그러면 정말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경색돼 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방북 초청장이라도 한 장 왔었으면 대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거의 뭐 알겠습니다. 트럼프 바이든급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오지도 잠시만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랬고 우리 차윤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요소인데 보십시오. 저게 자, 진술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8월 8일 날 이화영 씨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서로 대체한다는 표현이 나오면은 저것은 저 자필 진술서로 왜 그러냐? 저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부인이 면접 변호사를 통해서 이화영 씨한테 세게 당신 이런 이야기 한 거야 하니까 놀란 이화영 씨가 약간 부인한 듯한 내용을 써준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알겠습니다. 부합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건 근데 아니다. 이게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공방이 주고받는 사이여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시고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조금 좀 옮길게요. 네. 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검찰의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사실 여야가 치열하게 좀 공방을 벌이는 대목인데 지난주 이번 주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가서 글쎄요, 그 농성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인 게 맞는 것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적 선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일 텐데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이음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예, 이화영 전 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제 한동훈 장관과 또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설전으로 비화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앞서 그리고 농성 화면은 이제 어제가 아니고 24일에 예, 진행됐다는 24일 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박창현 교수님, 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가서 저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면담이 수원지검장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니까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앉으신 것 같은데, 저게 한동훈 장관 눈에는 이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을, 사법부를, 사법 시스템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한, 앉아서 저렇게 있는 것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볼 때 그런 사안입니까? 이화영 핵심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겠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검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관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고 그런 적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아주 미묘하게 뉘앙스로 시장님, 도지사님 방북하는 것도 한번 좀 도와줘 정도의 지나가는 말로 했다라는 인정이 조금 나온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 특히 이제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 이 소위 말해서 지금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 보니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럴 사람 아닌데 입장이 바뀌었네. 이거는 검찰에 뭔가 회유와 조작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라고 수원에 항의 농성을 갔는데 항의하러 갔는데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앉아서 항의 농성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사안이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법무부 장관이 예를 전직? 들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은 앉아서 항의하고 있고 예. 현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갖다가 검찰에 대한 사법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시간을 한 2년 전으로 되돌이켜 보자고요. 2년 전에 되돌이켰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검찰 개혁이라고 그랬고 당하시는 분은 외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상황 바뀌니까 장관이 역할도 바뀌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재판에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지금 뭐 언론 플레이하고 또 검찰에서 얘기하고 언론 보도 나오는 게 다 제3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본인이 재판정에서 재판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저는 관건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부지사도 사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담을 이화영 전 지사가 느끼고 있다는 뭐 변호인들한테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저는 변호인 접촉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고 저는 상식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뭐냐면 그 부인께서 아까 말씀대로 남편의 형량이 줄거나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가서 왜 검찰에 회유를 당하냐고 남편을 탓하고 재판장에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할 때는 저는 그 해당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 포인트가 힌트가 뭐냐면 저는 탄원서에 있다고 봐요. 탄원서를 보면은 10개월 동안 거의 독방에 가둬놓고 거의 매일 조사를 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게 이 극단적 심리적 압박감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전기 고문보다 더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한 재판정에서 명확히 밝혀지면 되고요. 자꾸 회유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성호원 있었습니다. 정진상, 김용 다 만났다고. 그래서 무슨 뭐 발췌해가지고 회유를 했다. 근데 정성호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에 다 내놔봐라. 녹취록 다 공개합시다. 법무부. 공개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공작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 뭐 본관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하거나 천막 농성하는 거는 여러 번 봤어요. 또 뭐 각종 시위와 집회 때 길거리 바닥에 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 검찰 청사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좌 농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기억납니까? 기억 혹시 나십니까? 있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의 방문을 한 적은 있어요. 아니, 항의 방문을 했는데 연좌는 없었어요. 앉아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연좌는 없었는데 연좌 농성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예. 뭐냐면 저게 연좌 농성이 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기들 권한도 있고 말하자면 장소 변경, 접견 신청도 할 수 예. 있는데 뭐 그날은 날짜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근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분들이 예. 작년 9월에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됐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될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이 뭐 변호인 전도 지원해줬다 하는데 왜 갑자기 그 진술 하나 보고했다는 진술 하나가 나오니까 예.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들 저렇게 저 말하자면 총공세와 총방어전을 치는지 이 부분은 물론 다음 주 재판에 가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저는 있다고는 봐요. 아니, 대변인 우리 평소에 이렇게 우리 점잖으신 한 대변인께서 말씀 자꾸 하시는데 보십시오. 부인이 말씀 잘해서 잠시만요. 이화영 전 지사 얘기는 이제 아니 짧게 예. 남편을 딸딸 볶아서 이재명 대표가 엮으려고 한다는 부인의 말 설사 딸딸 볶아서 엮이더라도 빨리 나오고 형량이 줄어들면은 신랑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항용 평심이에요.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시 김성태를 이야기해요.
김성태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 뭐냐? 다음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김성태는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법원을 향한 메시지가 돼요. 그럼 한동훈은 뭘 하느냐? 한동훈은 보십시오. 사법방해.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영장 청구하게 되면 도주와 증거인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잖아요. 당대표니까. 하지만 증거인멸 시도 의원들 동원해서 하고 이런 걸 다 그 사법방해로 보는 거예요. 둘 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 둘 다 미래를 내다본다. 법정에서의 싸움을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앞서 이제 그게 뭐 야당 의원이 됐든 여당 의원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이 검찰청사에 가서 연좌농성을 한 것도 굉장히 국민이 볼 때 이례적인 아주 처음 있는 일이어서 좀 충격적이었고 반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원들을 보면서 사법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물러섬 없이 박범계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잘한 것인가?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지만 또 뭐 보수 진영에서는 시원하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잠깐 짧게라도 한 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 장관은 잘하는 모습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까지 이렇게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또 저렇게 말을 많이 내놓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분도 처음이에요. 저런 모습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말과 뭐 그다음에 기자들 또는 주말인데 입장문을 냅니다. 이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처음 보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는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뭐 전직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이 지검에 가가지고 연좌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전직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주말에 그것도 입장문까지 내서 이거는 소위 사법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현 정국이 여야의 소위 생사를 가르는 그런 대결을 하고 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장관도 지금 언론에서 기싸움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일개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변하고 있고 또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을 노린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하나의 또 한 장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한 장관의 태도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를 갖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4명이 찾아와가지고 연좌농성한 것도 이렇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답변 태도를 가지고 한 장관이 뭐 이렇게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너무 과도한 지적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져서 가면 될 문제입니다. 무슨 답변 태도를 가지고 국무위원의 자세도 아니다. 이거 갖고 좀 확대 해석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장관의 태도에서는 자신감이 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 한번 지금 분명히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 과정이 다 녹화돼 있을 겁니다. 요즘은 다 녹화를 해요. 녹화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설사 직접 증거는 아닐지라도 말을 바꾸게 되면 다시 변호인이나 적어도 담당 판사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녹화 녹음이 다 돼 있는 걸 들고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한 장관이 저렇게 당당하게 박범계 요즘은 다 그렇게 녹화 녹음을 다 해요.